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일회계법인에서 P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정훈 부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직접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25년도 전 세계 사모펀드의 글로벌 M&A 액티비티 전망이랑 이 25년도 전망에서 나타나는 특정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하면 M&A를 통해서 밸류업을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큰 그룹에서 나오는 카바웃 딜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인수 후에 밸류에이션 크리에이션을 창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좀 일반화해서 설명드리는 두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올해 전 세계 사모펀드 글로벌 M&A 액티비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요. 전체적인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업턴이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확실하게 올해는 확실히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여기서 장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세 가지 팩터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우리 PE 쪽 시장에서는 금리가 얼마나 저리에 자금을 무한히 조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팩터이기 때문에 금리에 크게 연동되어 있는데 이 금리가 아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급등을 시키면서 전반적인 M&A 액티비티가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난 2년간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조짐의 회복은 있었고요. 저희 같이 PE를 서빙하는 그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업무가 지난 2년에 비해서 바빠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확실히 액티비티는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기본 답입니다. 다만 이자율이 예측한 바대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남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 파우더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전체 그 에셋별 드라이 파우더인데 일단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뭐 돈이 이렇게 많으면 M&A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PE들은 항상 이 많은 드라이 파우더를 가지고 많은 에셋들을 보고 있는 상태고 이 드라이 파우더는 여기 보시면 지금 24년 말 현재 5년 전인 19년 대비로 43%나 증가를 했고 이 증가에는 PE의 경제 그 역할도 커졌지만 동시에 이 드라이 파우더 그 자금을 조달하는 그 루트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 외에도 개인 투자자나 보험사 쪽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E가 보유하고 있는 그 에셋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6%가 5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PE 쪽발 여러 가지 에셋을 LP들의 압력에 의한 에셋 매각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상태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전체적인 M&A 액티비티는 회복 조짐에 들어왔고 증가할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의 특별한 테마 중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하락을 해서 높아졌던 그 기업의 가치가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딜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자율의 하락 추세가 무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셋 가치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있고 에셋은 사야 되는데 에셋 가치가 안 떨어졌으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셀러가 보지 못하는 에셋의 밸류를 보고 그것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은 이 딜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도에는 상당한 PE들은 이 에셋에 있어서 어떤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업 전환의 기회가 가지고 있는 딜 이런 쪽을 많이 볼 것 같고 그런 영업 전환의 기회가 많이 나오려면 변화가 커야 되는 딜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변화가 큰 딜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업부에서 독립법인으로 PE가 가져가는 독립법인으로 변화될 때 여러 가지 그런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밸류 크리에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에서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인해 가지고 이제 산업 간, 섹터 간 융합하는 트렌드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전력공급과 동시에 에어 컨디셔닝이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테크, 소프트웨어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이런 식의 뭔가 시너지를 맞춘 산업 간 크로스를 되거나 또는 뭔가 카바웃에서 나왔을 때 스탠더드로 갔을 때 밸류업을 찾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딜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사모펀드의 지형 변화는 현 시대처럼 빈익분 부익부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펀드들은 점점 더 많은 캐피탈이 몰려들 거고 또 큰 펀드들은 자기가 커버하는 게 옛날 바이오 그로스에서 이제는 사모, 부동산, 기타 등등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든 영역이 넓어지고 돈이 많아진 형태로 갈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모펀드들 최근에 25년도를 보게 되면 이 사모펀드들이 M&A를 할 때 인수되는 거래 대상의 원천들이 5가지 정도로 요지하게 되는데 아마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PE들이 지난 4, 5년간 많은 에셋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PE바 세컨더리 바이아웃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나듯이 지금 이 경기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여러 가지 전반부에 설명드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못하는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현금 유동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올 한 해도 그게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제 2장은 조금 다르게 와서 큰 그림에서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카바웃이라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길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밸류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밸류들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인수 이후에 어떻게 밸류가 창출될 수 있느냐를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게 뭐 전반적인 뭐 딜 타임라인은 다 아실 거고 이게 대기업의 카바웃 매각 딜의 전체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일단 셀러와 바이어의 투 티어로 나눴다고 본다면 뭐 전략이나 뭐 매각에 대한 그로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핵심 비핵심을 셀러는 정할 거고 그리고 나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우리나라 매각 절차 하실 때는 그냥 일반 자기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대기업 자체 내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얼로케이션, 뿌려진 비용 상태로다가 기업을 많이 잘라서 내보내는데 사실은 이 매각 단계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것을 포함하고 안 할 것까지를 잘 정해야 매각 가치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파이낸셜적으로 그냥 잘라내는 형태로 그 그림을 가지고 내 밸류에이션은 얼마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잘라내는 이 파이낸셜은 내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가치를 봤을 때고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의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사가는 사람의 인지하는 밸류에이션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면밀히 고찰하지 않고 그냥 준다면 어떤 경우는 너무 싸게 파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게 불러서 딜이 안 되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저쪽이 가지고 있을 때와 내가 가졌을 때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을 하다 보면 그쪽에 준 자료에서 내가 독립 운영으로 했을 때 나오는 프로포마 손익에 기반한 미래 가치가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로 딜을 하게 돼서 면밀히 봐야 되고요. 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PMI, 딜 이후에 트랜스포메이션 기간에 내가 봤던 그 밸류의 체인지 부분의 업사이드를 임플리메이션 시켜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임프루먼트라든가 전략적 어떤 엑스큐션을 완결시키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순조롭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시는 큰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 안에 공통 전사 부서가 있어요. 뭐 그룹 전체 또는 그룹 안에 어떠한 사업부에 대한 또 HQ 그리고 일반 사업부가 있다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처음에 어디에서 밸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절차 실행할 때라고 보신다면 그리고 바이오 입장에서는 사는 데라고 보신다면 일단 밸류 어느 영역에서 그러면 이 밸류 차이가 나올 수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게 뭐 IT, HR, 그다음에 관계사 거래, 그다음에 원타임 발생 비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손익 관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IT는 도대체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기업에 있는 IT는 대부분 다 셉인데 그 큰 기업 밑에 일부 자회사와 사업부가 융합된 회사를 돌릴 때 꼭 그런 대규모 셉이 들어가서 돌아야 되느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보다 좀 더 낮은 뭐 우리나라 ERP 시스템이 영리모니한 더 존으로 가겠다 하면 그쪽 셉 유지 비용과 나의 유지 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져갈 거냐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HR인데요.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공통부서, 통상 공통부서를 하면 전략부서, 그다음에 마케팅부서, 그다음에 R&D 센터 쪽에 기본 R&D 하는 사람들이 공동부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럼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고 안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에서 대부분 다 일반 PE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자기 대기업에 떨어지면. 그렇지만 일반 PE는 그 적은 사람들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운영이 꼭 대기업이 있는 사람만큼 다 있어야 돌아가느냐? 그것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사 거래. 대기업 사이에서 관계사 거래는 TP 형태의 손익이 일어나게 되지만 제3자 거래에서는 관계사 거래에서는 많은 게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있을 때는 대기업이 크니까 구매력이 크니까 원가도 좀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싸게 낼 수 있고 PE로 가면 그게 올라가서 안 좋은 형식이 되지만 또는 내가 대기업과 대기하는 관계사 거래했을 때는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다 보니 지급기일 같은 게 되게 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 형태로 돌아서게 되면 그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마구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게 내가 회사를 혼자 움직였을 때 잘 가치를 증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바오 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손익을 봤다면 자산부채 같은 관점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일부적으로 공통자산 같은 경우는 통상 IT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우리 전력이나 수도, 그다음에 사무실, 연구소, 그다음에 또는 뭐 그 큰 단지에 내에 있으면 공장의 토지 건물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R&D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IP 소유권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보험도 같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게 잘라져 나왔을 때 내가 움직였을 때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대부분의 공동자산들이 매도자 사업의 필수 운영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여유가 남고 하더라도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 사는 입장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일단 일정 기간 내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 상황 하에서 새로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R&D 센터를 할 때도 사업부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게 전사의 공통과 열려있는 R&D 개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가져왔을 때 그 전사와 관련된 부분의 R&D는 내 사업 전략 계획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라이센스 계약 같은 것도 개발하는 걸 중단할 수도 있고 뭐 선거보험료 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밸류 크리에이션이 창출되냐에 대한 사태인데요. 이거는 리사이클 요즘에 아주 핫한 폐기물 쪽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리사이클이 지금 보면 되게 조그만 개인 사업자들로 펼쳐져 있는 것을 일단 롤업을 계속해서 PE 간에 계속 세컨드리 바이아웃이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 사례에서 보면은 첫 번째 PE의 밸류 시너지는 뭐냐면 일단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를 몇 개 모아가지고 사이저블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내가 이 섹터에 그래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플레이어를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섹터 내에서 내가 약간의 과점, 선두주자에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 나올 때 자기 현재 가치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애돈해서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밸류로 엑시스에 나가는 과정이 되고요. 세컨더리로 들어오는 PE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뭘 해야 되냐? 일단 뭐 대형화, 규모의 경제 극대화 해야겠죠. 그래 이제 구매력 떨어지죠. 판가 올라가죠. 두 번째는 플랫폼에 고도한 거죠. 단순히 이 플랫폼을 형성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정책 변화와 같이 예측을 해서 정책이 어떻게 갈 거니까 나는 그 시점에 나한테 위협이 되는 바틀렉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롤업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KPI와 재무 정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작동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더 규모를 키워서 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결론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P 액티비티는 증가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높은 가격을 저스티파이하려면 밸류가 바뀌는 거래들을 P들은 많이 고찰을 할 것 같고, 그런 거래에 있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회 파악이랑 창출을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들은 내적 또는 외적 자문의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